그 정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자산을 배분한 다음에 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도 잘하는 자산 배분이 있고 못하는 자산 배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개 그 바이오 주식에 이제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별로 좋은 자산 배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이오 섹터가 이제 하락하면은 20개가 전부 다 사이좋게 같이 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분산 투자 효과도 별로 없고 하는데, 그 분산 투자 효과를 제대로 즐기려면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군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 채권이나 실물 자산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자산 배분은 주식, 채권, 실물 자산의 자산을 적절히 배분한 다음에 1년 동안 그냥 냅두고 1년 후에는 그 비중만 다시 맞추는 것이 이제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적 자산 배분은 그런 자산 배분에다가 모멘텀 효과를 가미를 하는 거예요. 모멘텀 효과가 뭐냐 하면은 그 금융시장은 트렌드, 추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경우 최근에 많이 오른 애들이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또 반대로 최근에 떨어지는 애들은 계속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최근에 많이 오른 자산을 사고 최근에 안 오르거나 별로 안 오른 자산들을 팔거나 아니면 안전자산 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거를 이제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2010년대에는 동적 자산 배분이 수익이 그냥 자산 배분하는 것보다 좀 더 저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지속적인 강세장이 있으면은 그냥 정적 자산 배분이 수익이 더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을 샀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예를 들면 S&P는 나스닥을 샀는데 가만히 냅두면은 그냥 그 수익이 이렇게 모멘텀을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전략보다 수익이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10년대 같은 슈퍼 강세장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바라는 것은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융 역사를 보면은 상승장이 오면 하락장도 나오고 횡보장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동적 자산 배분의 수익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하락장을 거의 다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2020년의 경우에는 정적 자산 배분이 동적 자산 배분보다 수익이 더 높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엇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불안한 장이 오래 지속된다고 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적 자산 배분이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시장은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잘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자산구들이 또 잘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동적 자산 배분은 자동적으로 그쪽에 가게 됩니다. 네. 네네, 그쵸. 이 시장의 거의 모든 동적 자산 배분은 ETF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종목 자체가 엔티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동적 자산 배분을 하고 자시고 해도, 이제 엔티티를 충분히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전략을 짜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Allocate Smartly라는 사이트에 전부 다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다루는 것들만 거의 50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거의 비슷한 전략들이 많기는 하지만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PAA 쪽이 가장 MDD가 낮은 것 같고요. PAA는 Protective Asset Allocation. 말만 들어봐도 이제 보호적인 자산 배분이라고 나오는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전략은 왜 좀 더 안전하냐 하면은 금융시장에 조금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재빨리 안전자산으로 이제 도망가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MDD가 훨씬 더 낮은 편이고요. 단점은 안전자산은 여기서는 IEF라는 미국 ETF를 사게 되는데, 이제 한 50년 정도 투자하면은 IEF 비중이 한 50%, 60%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늘 좀 꽤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이제 주식 비중 또는 수익을 내는 비중이 좀 낮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50년 동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리 12.8%인가? 네, 그 정도 나왔습니다. 네. MDD는 10.3%로 기억을 하고요. 네. 가장 직관적인 전략이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왜 가장 직관적이냐 하면은 그 전략을 보면은 동적 자산 배분의 수익이 어디서 나오나 그런 게 딱 보이거든요. 일단 거기는 상대 모멘텀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상대 모멘텀이라는 거는 여러 ETF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수익이 높은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상대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미국 ETF인 스파이가 있고, 네, 그리고 글로벌 주식 ETF인 이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ETF가 있고요. 이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에 더 많이 오른 ETF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지금 최근에는 계속 스파이에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한 26% 정도 수익이 났고요. 계속 스파이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여기는 절대 모멘텀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모멘텀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스파이가 있고 이화가 있는데 얘네 둘의 최근 1년 수익이 둘 다 마이너스야. 둘 다 별로였어. 하면은 얘네 둘을 아예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안전자산을 AGG라는 ETF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일단 상대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승장이 있는 이제 ETF 달라붙어서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수익이 왕창 났고요. 그런데 상승장이 아니라 누가 봐도 주식 하락장이에요. 스파이도 빌빌거리고 이화도 빌빌거린다 하면은 주식시장을 아예 떠나가지고 안전자산으로 가서 쉴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복리 수익이 최근 50년 동안 15.1% 정도 나왔고요. 15.1%는 우리가 이 두 ETF에 반반을 투자했으면 10%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10%, 15%는 엄청난 차이죠. 복리니까. 그리고 최대 손실은 19.6%였습니다. 요번 코로나 때 그 손실이 났죠. 네. 이제 화면 컨텐츠를 보셔가지고 종목 컨트를 하셔야죠. 네, 종목 컨트. 네.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동적 자산 배분과 종목 컨트를 둘 다 좀 섞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한마디로 내 포트폴리오 비중의 뭐 50, 60%는 동적 자산 배분을 돌리고 나머지는 종목 컨트를 돌리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도 주식 비중이 나오는데 그 주식 비중을 예를 들면은 이제 종목 컨트를 돌리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MDD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를 2022년 4월까지는 요 세 개로 할 거거든요. 듀얼 모멘텀, LAA, VA를 할 건데 근데 왠지 내년 5월부터는 VAA를 빼고 그냥 LAA와 듀얼 모멘텀만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LAA를 알기 위해서는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영구 포트폴리오는 1981년에 해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만든 포트폴리오인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내 자산을 4등분 해가지고 주식, 채권, 금, 현금에 배분을 하는 포트폴리오이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비중만 맞춰주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보이는데 얘도 복리 8.7%인가 그렇고 그리고 MDD가 12.7%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왜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MDD가 50%가 넘었고 금도 MDD가 65%인가 뭐 그랬는데 그리고 채권, 미국 국채도 MDD가 23% 나왔는데 얘네들을 통으로 포트폴리오를 섞으니까 MDD가 12.7%로 급감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거의 기적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영구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은 거기 현금이 25%라는 비중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뭐 기껏 해봤자 뭐 1%, 2% 정도가 다거든요. 요즘 뭐 티파니 예금이 좀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금 수익이 별로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켈러시라는 분이 2019년인가? 네, 그때 LAA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영구 포트폴리오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주식, 채권, 금 비중은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현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제 그거를 고민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경기도 안 좋고 주식 시장도 안 좋을 때 그때만 현금을 가져가시고 그 나머지 구간에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주식 비중이 50%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금, 채권이 각각 25%인데 경기가 안 좋고 최근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가 중요하는데 이분은 최근 10개월 미국 실업률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10개월 이동평균보다 위이면은 경제가 안 좋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니까 2020년 4월인가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실업률이 보통 3, 4%였는데 그때 막 15%로 확 올라갔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최근 1년 수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1년 전보다 올랐냐 안 올랐냐 올랐으면은 주식시장이 좋고 내렸으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켈러 씨는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주식시장이 좋다 안 좋다를 정의를 했고 주식시장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을 때만 현금 나머지 시나리오에는 전부 다 나스닥에 투자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제 그게 바로 LAA 전략입니다. 네. 이것도 거래를 별로 안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래요. 네. 수익률 차이는 영국 포트폴리오랑
한 2% 정도 더 나고요. 그래서 복리 한 10.8인가 그 정도 나오고 MDD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12.7에서 16.2 정도로 늘어나는데 사실 체감상 10이나 16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그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현금 비중을 많이 축소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VAA 전략이요. VAA 전략은 최근 50년 동안에 가장 수익이 높은 동적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17.7% 정도, 17.5% 정도 나왔는데요. 그 올해는 물론 좀 부진하긴 하지만 뭐 최근 5년에도 수익이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2017년, 18, 19, 20 다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략은 제가 운영하는 전략 중에서 가장 복잡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공격 자산이 4개 있고 안전 자산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전반적으로는 그 공격 자산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공격 자산에 투자하는 거, 그걸 상대 모멘텀이라고 하죠. 이 4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데 투자하는 거, 이거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그 최근의 수익을, 최근 1년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석 달, 6개월 수익, 12개월 수익을 이제 복합적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한 달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최근 한 달, 석 달에 가장 많이 오른 이제 공격형 자산에 투자하는 거를 기본으로 이제 두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최근 한 달, 석 달 동안에 이 4개 중에서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공격 자산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럼 공격 자산 아예 버려버리고요.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는데 그 안전 자산 3개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수익이 높았던 그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대충 그런 전략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 한 달 수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꽤 수시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최근 1년 수익을 본다 그러면은 그런 건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이제 최근 한 달 수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얘가 점프를 많이 합니다.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해가지고 보니까 거의 매달 거래하게 되더라고요. 1년에 한 9번 정도를 거래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마 2022년 5월에 이 전략을 버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귀찮아서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기 싫으니까. 네. 지금 제가 투자를 가능한 포트폴리오는 50%는 동적자산 배분, 그리고 50%는 제 종목 퀀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그 종목 퀀트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20% 하락하면은 전부 다 팔아버릴 겁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전체 포트폴리오 MD를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제 동적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MD가 10% 정도이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전략이 여러 개 섞이면은 분산 투자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MD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10% 정도로 보고 있고 제 종목 퀀트는 한 50에서 60%로 보고 있거든요. MD를. 왜냐면 이게 종목 퀀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언제나 이제 반토막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게 10이고 이게 50일 경우에는 합치면 3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이 30 정도인데 그럼 그건 저한테는 너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10, 그리고 여기는 손절을 통해서 20으로 인위적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10, 20으로 합치면 15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분산투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12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 정도는 오케이.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그거 말고 다른 자산들이 있습니다. 뭐 코인도 있고 뭐 여기 뭐 비상장 주식 투자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전체 포트폴리오 MDD 한 7, 8% 정도로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네. 제 생각에는 가장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50% LAA, 50% 듀얼 모멘텀, 그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네. 그러면은 5천만 원을 LA로. 네, 그렇죠. 그리고 5천만 원을 듀얼 모멘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제가 그것도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그게 복리 수익이 13인가 14% 정도 나왔고, 네, 그리고 아니다. 복리 수익이 12%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MDD가 14% 나왔습니다. 14%. 네. 그 정도면 사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1년에 거래를 2-3번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본업에 집중하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LA 부분에 주식 비중이 고정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면 한국 종목 컨트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LA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지금 LA에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1250만 원은 스파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보통 투자를 하게 되고요. 1250만 원은 IF라는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고, 1250만 원은 GLD라는 ETF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50만 원이 QQQ 나스닥이냐 현금이냐 그 두 개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나스닥에 가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1250만 원을 스파이라고 했는데 그 스파이 대신에 뭐 예를 들면 종목 컨트를 투자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한국 종목 컨트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천만 원은 스파이, EFA, AGG 그 세 개 중에 하나에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사실 뭐 듀얼 모멘텀 전략이 좀 한 개의 종목에 몰빵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무섭게 보인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은 7천만 원 LA에 3천만 원 듀얼 모멘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으로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돌려요. 사실 한마디로. 내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복리 수익을 내고, 어느 정도 저축하면은 10년 또는 20년 후에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돌리는데,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에는 복리 8에서 14% 내고, 그리고 10년, 20년 동안 일하면은 거의 무조건 경제적 자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8에서 14%요? 예,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자산이나 또 얼마나 저축할 수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8에서 14%, 10년에서 20년이에요, 그게. 네. 일단 지금 이 퀄리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시는 분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그 종목을 하실 때 이제 본인의 주관으로 사신 게 아니고 이제 어디서 들은 정보로 사신 거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물론 그 주식이 오르면 좋은데, 주식이 되었든 펀드가 되었든 종목이 되었든, 근데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없죠, 사실은. 네. 그 두 개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보이고요. 근데 그거는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자의 전반적인 문제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본인만의 그 종목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와, 이제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되었든 종목을 샀는데 그게 오르지 않고 떨어지거나 횡보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뭔가 사면은 얘를 언제 팔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순간이 오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 언제라는 것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타임. 그러니까 이제 언제 팔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사놨는데 별 이상이 없으면 4월 말에 팔고 리밸런싱을 하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가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100원에 샀는데 얘가 80원 이하로 떨어지면 난 무조건 팔아버리겠다. 뭐 그것도 하나의 룰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세 번째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내가 구글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 구글 주식을 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순이익 성장률이 계속 이제 좋아서, 또는 이제 뭐 걔네들이 무슨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그게 엄청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사라지면은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더 이상 그 순이익 성장률이 꺾였다든지, 또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그런 플랫폼 프로젝트가 뭔가 누가 봐도 잘 안 된다든지 하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나 가격이나 이유를 가지고 언제 팔지 미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요. 네.